10년이 지났지만 드디어 찾았네요. 낯선 여자가 말했다. 그 말에 정비공은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절 잊지 않으셨길 바라요. 그날 저녁 박진우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으로 정비소 철문을 닫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돈도 손님도 바닥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과 2시간 후 그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바꿀 일련의 사건이 시작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본닛에서 수증기를 뿜으며 난데없이 나타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그 시작이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여자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그가 기억조차 못하는 과거의 한 사람이었다. 10년 전 빗속에서 본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내내 그를 찾아 헤맨 사람. 때로는 빗속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경력 전체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정직함이 때로는 즉각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결국에는 반드시 빛을 발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박진우는 자신의 정비소 철문 앞에 서서 녹슨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박진우와 동업자들, 정직한 카센터라는 문구가 자랑스럽게 빛나던 간판이었다. 이제 동업자들이라는 글자는 회색 페인트로 덧칠해져 있었고 정직한 카센터라는 말은 현실을 비웃는 농담처럼 들렸다. 10월 말의 저녁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바람이 2층에 깨진 유리창에 덧댄 비닐을 사정없이 흔들었다. 한때 사무실로 쓰였던 그곳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가구도 서류도 희망도 없었다. 진우는 차가운 금속 철문에 손을 댔다. 벗겨진 페인트의 거친 감촉과 냉기가 손끝으로 전해졌다. 이젠 정말 끝이야, 그는 생각했다. 내일 아침에 건물주에게 전화해서 가게를 뺀다고 말해야겠다. 더 이상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그만하자. 3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달랐다. 정비소는 쉴 새 없이 돌아갔고 손님들은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했다. 그의 명성은 동네 전체에 자자했다. 진우는 이 도시 최고의 수입차 전문가였다. 단골 손님들은 그를 황금손이라 불렀다. 그의 동업자 강태식은 재무, 부품 구매, 계약 등을 도맡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진우는 텅 빈 통장과 털린 금고, 그리고 사라진 태식을 발견했다. 그는 돈과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 그리고 헐갑에 팔아치운 일부 장비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남은 것은 건물주, 부품 공급업체, 세무서에 대한 빚과 무너진 평판뿐이었다. 채권자들은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았다. 그들에게 진우는 공범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일어서려 애썼다.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서울 외곽의 공단 지역에 더 저렴한 곳을 얻었다. 살인적인 이자로 대출을 받아 최소한의 장비를 마련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했다. 진단 전문가도, 정비공도, 청소부도 그 자신이었다. 손님은 거의 없었다. 어쩌다 찾아온 손님들도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낡은 리프트를 보고는 더 번듯한 곳으로 발길을 돌렸다. 진우는 정직함 하나로 버텼다. 속이지 않았고 가격을 부풀리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부품을 팔지 않았다. 낡은 부품을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새 것들 사라고 강요하지 않고 고쳐주었다. 문제가 사소하면 사소하다고 솔직하게 말해야지. 그는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것을 알면서도 늘 그렇게 말했다. 굶어 죽을지언정 남을 속이며 살지는 말자. 매일 저녁 적자를 계산할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다짐도 힘이 되지 못했다. 돈은 완전히 바닥났다. 지난 2주간 그는 라면과 햇반으로만 끼니를 때웠다. 전기요금 미납으로 사흘 뒤에는 전기가 끊길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월말까지 밀린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예고 없이 자물쇠를 바꿔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진우는 재킷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무겁고 차가웠다. 철문 열쇠, 내부 출입문 열쇠, 서류를 보관하던 낡은 금고 열쇠.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쓸모없어질 터였다. 그가 자물쇠에 열쇠를 꽂고 돌리려는 순간 어떤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더니 점점 가까워졌다. 엔진 소리였지만 평범하지 않았다. 무언가 힘겨워하는 소리, 쇳소리가 섞인 누구라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특징적인 금속성 신음, 과열이었다. 진우가 돌아보자 모퉁이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나타났다. 비싸고 잘 관리된 차였지만 보닛 아래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맹렬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차는 정비소 문 바로 앞에 멈춰섰고 이내 엔진이 꺼졌다. 차 안에서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내렸다. 비즈니스 정장의 하이힐,
머리는 단정하게 틀어올린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절망과 결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차와 진우를 번갈아 쳐다보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하려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다가오며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 영업하시나요? 진우는 시계를 보았다. 저녁 8시. 보통은 이미 문을 닫았을 시간이었다. 막 닫으려던 참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그녀는 차를 가리켰다. 과열된 것 같아요. 한 5km 전부터 경고등이 떴는데 시내까지는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증기가 솟구치더군요. 차를 세우고 보니 이간판이 보여서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1시간 뒤에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약속이라서 가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는 차로 다가가 본이들 열었다. 뜨거운 수증기가 얼굴로 확 뿜어져 나왔다. 냉각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뒤로 물러서서 차가 식기를 기다렸다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문제는 금방 눈에 띄었다. 라디에이터 상부 호스가 터져 있었다. 냉각수가 거의 다 새어나간 상태였다. 엔진은 과열로 멈추기 직전까지 한계 상황에서 작동했을 것이다. 라디에이터 호스가 터졌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냉각수가 하나도 없네요. 심각한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아니오라는 대답을 바라는 희망이 느껴졌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진우는 재킷에 손을 닦았다. 호스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10분이면 교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맞는 부품이 없습니다. 주문하면 내일은 되어야 도착할 거고요. 냉각수 없이 운전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엔진이 완전히 과열돼서 들러붙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오늘은 꼼짝없이 차를 여기 둬야 한다는 건가요? 네, 만약 물이라도 채워서 어떻게든 가볼 수는 없을까요? 진우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네, 가능합니다. 수리비만 내고 가세요, 라고. 많은 정비사들이 그렇게 했다. 손님은 떠날 것이고 1km도 못 가서 엔진은 다시 끌어오를 것이다. 하지만 그건 이미 그의 문제가 아니었다. 돈은 받았으니까.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물을 붓는 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다. 물을 채워도 몇 킬로미터 버티다가 다시 끌어오를 겁니다. 약속이 정말 급하시다면 택시를 부르시는 게 낫습니다. 차는 여기에 두시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호스를 교체하고 냉각수를 채운 뒤 시스템 전체를 점검해 놓겠습니다. 새 차처럼 달릴 수 있을 겁니다. 여자는 잠시 말없이 서서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더니 다시 집어넣었다. 지금 택시를 불러서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교통 상황은 이미 확인해 봤습니다.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약속 장소가 어딘데요? 서울 도심의 한 고급 호텔입니다. 차가 안 막히면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죠. 하지만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멀리 가는 건 안 되죠. 그가 본이들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제가 물을 채우고 엔진을 식히기 위해 중간중간 멈추면서 천천히 간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엔진이 못 버틸 수도 있어요. 만약 버텨준다면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실 거고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랫동안 마치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는 듯이. 정말 그 위험을 감수하시겠다고요?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약 엔진이 들러붙으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호스 교체 비용의 몇십 배는 좋게 될 거예요. 호스 교체 비용은 얼마인데요? 3만 원 정도입니다. 공인 포함해서요. 만약 엔진이 고장 나면요. 수백만 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해보죠. 진우는 정비소로 들어가 물통과 주의용 호스를 가져왔다. 수증기에 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라디에이터 캡을 열고 물을 조금씩 붓기 시작했다. 엔진은 치익 소리를 내며 식어갔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가 옆에 서서 물었다. 박진우입니다. 저는 이수현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소개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 인사는 이릅니다. 그가 피식 웃었다. 도착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본이들 닫고 운전석에 앉았다. 타세요. 제가 운전하겠습니다. 수연은 조수석에 앉았다.
진우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은 바로 걸리지 않고 시동 모터가 두어 번 헛돌았지만 이내 힘겹게 살아났다. 계기판의 온도계는 0을 가리키고 있었다. 좋은 징조였다. 그들은 도로로 나섰다. 진우는 시속 40km를 넘지 않도록 천천히 운전하며 온도계 바늘을 주시했다. 바늘은 느리지만 꾸준히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정비 일은 오래 하셨어요. 수현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18살 때부터 정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니 15년 됐네요. 그 후에 기술을 배우고 제 가게를 차렸죠. 그런데 왜 정비소가 이렇게 외진 곳에 있어요? 보통 카센터는 시내와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진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돈이 없어서요. 3년 전에 동업자가 돈을 들고 도망가면서 빚만 남겼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좋은 자리를 얻을 여력이 없었죠. 그랬군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런데 왜 수리비를 부풀리지 않으셨어요? 호스 가격이 5만 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전 몰랐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죠? 그러고 나면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수현은 마치 정답을 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온도계 바늘이 붉은색 영역 가까이 다가갔다. 진우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엔진을 껐다. 5분만 기다리죠. 좀 식혀야 합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도시는 저녁의 분주함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고 그들은 엔진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평판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수현이 말했다. 만약 엔진이 고장나면 제가 당신이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고 소송을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진우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죠? 제가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했으니까요. 당신은 위험을 알고 있었고 결정은 스스로 내리셨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참 특이한 정비사네요. 박진우 씨. 그냥 정직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40분 만에 호텔에 도착했다. 중간에 2번을 더 멈춰 엔진을 식혔다. 온도계 바늘은 붉은색 영역까지 치솟았지만 위험 수위를 넘지는 않았다. 호텔 입구에 차를 세웠을 때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무엇에 대해서요? 진우가 의아해했다. 전 아무것도 고치지 않았는데요. 절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잖아요. 당신의 시간을 쓰고 위험을 감수했고요. 그건 일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었을 뿐입니다. 수연은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내밀었다. 이걸 받으세요. 그리고 내일 차도 고쳐주시고요. 아침에 기사님 편에 열쇠를 보내겠습니다. 진우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이 오히려 무례가 될 것 같았다. 그는 돈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점심때까지는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현은 차에서 내려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혹시 연락할 일이 생기면 이걸로요. 그는 명함을 받아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수현은 작별 인사를 하고 빠른 걸음으로 호텔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진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차를 돌려 정비소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생각했다. 이상한 여자야. 약속 때문에 차를 걸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돈을 줬어. 명함은 또 왜 준 거지? 다시 볼 일도 없을 텐데. 하지만 그는 틀렸다. 수현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몇 년 동안이나 그를 찾아다녔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알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푹 자서가 아니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들 때문이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운 채 어젯밤의 일을 되짚어 보았다.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여자, 과열된 차, 위험 부담, 그리고 수리비로 받은 10만 원. 10만 원, 그 돈이면 한 달은 더 버틸 수 있었다. 밀린 임대료를 내고 전기요금을 해결하고 부품 몇 개를 더 사놓을 수도 있었다. 그는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옷을 챙겨 입은 뒤 정비소로 향했다. 수연의 차는 어젯밤 그가 세워둔 곳에 그대로 있었다. 검고 반짝이고 비싼 차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녹슨 철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어찌나 어색한지 마치 외계 우주선이 잘못 불시착한 것처럼 보였다. 진우는 본닛을 열고 대나대 빛 아래에서 엔진을 다시 살펴보았다. 터진 호스가 진단의 정확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른 손상은 보이지 않았다. 좋은 신호였다. 그는 부품 공급업체에 전화해
호스와 냉각수를 주문했다. 1시간 뒤에 가져다 주기로 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정비소를 청소했다. 바닥을 쓸고 공구를 닦고 낡은 기름걸레를 버렸다. 일은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손은 저절로 움직였고 머리는 쉴 수 있었다. 부품은 정확히 1시간 뒤에 도착했다. 진우는 값을 치르고 차로 돌아와 호스를 교체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낡은 호스를 빼내고 새것을 끼운 뒤 클램프를 조이고 냉각수를 채웠다. 시스템에 공기를 빼고 누수가 없는지 확인했다. 모든 과정은 20분 만에 끝났다. 엔진 시동을 걸었다. 잡음 없이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 온도도 정상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완벽했다. 그는 본닛을 닫고 손을 닦은 뒤 휴대폰을 꺼냈다. 수현의 명함은 재킷 주머니에 있었다. 그는 명함을 꺼내 처음으로 자세히 읽어보았다. 한섬은류 대표이사 이수현.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한섬은류는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운송회사 중 하나였다. 도로에서 그들의 화물차를 본 적이 있었고 라디오 광고에서 회사 이름을 들은 적도 있었다. 그 여자가 대표이사였다니? 그래서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했구나 그는 생각했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이수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비사 박진우입니다. 차 수리 다 됐습니다. 벌써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점심때쯤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오전 10시인데요. 네, 잘 됐습니다. 30분 뒤에 기사님을 보내겠습니다. 차를 찾아오면서 정산도 해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진우가 덧붙였다. 대표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어제 10만 원을 주셨는데 수리비는 총 28,000원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기사님 편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짧지만 진심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 씨, 그냥 가지세요. 당신은 위험을 감수했고 시간을 써서 저를 데려다 주셨잖아요. 그건 72,000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반박했다. 선금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음에 또 차가 고장나면 당신에게 연락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는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거절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해 동의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녀가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를 바라보았다. 이상한 이야기, 이상한 여자. 하지만 돈은 진짜였고 그게 중요했다. 30분 뒤 SUV 한 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작업복 점퍼를 입은 50대 남자가 내렸다. 차분하고 노련해 보이는 영락없는 전문 운전기사의 얼굴이었다. 박진우 씨 되십니까? 그가 물었다. 네, 최종수입니다. 이수현 대표님 기사고요. 차 찾으러 왔습니다. 다 됐습니다. 여기 열쇠요. 진우가 열쇠 꾸러미를 건넸다. 이상 없는지 확인해 보시죠. 최 기사는 차에 올라 시동을 걸고 계기판을 확인하고 엔진 소리를 들어보았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새 차처럼 조용하네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라디에이터 호스가 터져서 교체하고 냉각수 보충한 뒤 시스템 점검했습니다. 이제 문제없을 겁니다. 수리비는요? 대표님께서 어제 미리 다 지불하셨습니다. 최 기사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선불로요? 이상하네요. 보통 영수증대로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인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최 기사는 담배를 꺼내 진우에게도 한 대 권했다. 진우는 사양했다. 기사는 담배에 불을 붙여 깊이 한 모금 빨아들였다. 이봐요, 정비사 양반.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우리 대표님,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분이 선불로 계산했다면 그건 당신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을 좀처럼 믿지 않죠.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별거 안 했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요. 최 기사는 피식 웃었다. 사실, 요즘 세상에 특히 카센터에서 듣기 가장 힘든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거겠죠. 진우가 솔직하게 인정했다. 아니면 그래서 살아남게 될지도 모르지. 최 기사가 반박했다.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그는 담배를 다 피우고 꽁초를 비벼 껐다. 그리고 수현의 차에 올라탔다. 수고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네.
최 기사는 떠났다. 텅 빈 정비소에 홀로 남은 진우는 주머니 속에 72,000원을 생각했다. 뜻밖의 선물이었다. 음식도 사고 전기요금도 내고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되었다. 어쩌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일인지도 몰라 그는 생각했다. 그 후 일주일은 조용히 지나갔다. 손님은 거의 없었다. 펑크난 타이어를 때우러 온 차 한 대와 엔진 오일을 갈러 온 차 한 대가 전부였다. 푼돈이었다. 진우는 모든 것을 아꼈다. 값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정비소 난방을 껐으며 버스 대신 걸어 다녔다. 금요일 저녁 그가 막 문을 닫으려 할 때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다시 문 앞에 멈춰섰다. 진우는 놀라 미간을 찌푸리며 밖으로 나갔다. 차에서는 수현이 내렸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정장이 아닌 청바지에 스웨터 차림이었다. 머리도 풀어내리고 있어 더 젊고 수수하고 다가가기 쉬워 보였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씨 그녀가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차에 이상이 있나요? 아니요. 차는 괜찮아요. 그녀는 정비소를 한번 훑어보고는 그를 바라보았다. 안에 들어가서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수연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리프트, 페인트가 벗겨진 벽, 공구들이 널려있는 달아빠진 작업대.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진우는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를 평가하고 있음을 느꼈다. 차라도 한잔하시겠어요? 그가 제안했다. 아니면 커피, 인스턴트밖에 없지만요. 차로 부탁해요. 고마워요. 그는 전기포트를 켜고 컵 2개와 티백을 꺼냈다. 그들은 낡은 간이 의자에 앉아 작업대를 마주했다. 물이 끓자 그가 차를 따랐다. 박진우 씨, 수현이 입을 열었다. 제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가 피식 웃었다. 보통 손님들은 그냥 이야기하러 오지는 않으니까요. 전 단순히 손님은 아니에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손님이기만 한 건 아니죠.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수연은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쥐고 차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혹시 10년 전 어느 날 저녁을 기억하세요? 비가 내리고 어두운 골목길, 술 취한 남자 셋과 겁에 질린 여학생이 있었던 날이요.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기억이 마치 카메라 셔터처럼 찰칵 소리를 내며 과거에 익힌 장면을 눈앞에 펼쳐냈다. 비, 가을. 정비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지름길인 공단 지역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 술 취한 남자들의 목소리, 그리고 웃음소리. 돌아보니 남자 셋이 건물 벽에 한 여학생을 몰아세우고 있었다. 딱 봐도 대학생 차림이었다. 어깨에는 배낭을 메고 젖은 재킷을 입은 채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그녀의 팔을 붙잡고 있었고 다른 남자는 낄낄거렸으며 세 번째 남자는 도망갈 길을 막고 있었다. 진우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가갔다. 이봐요. 그만하시죠. 남자들은 돌아보았다. 그중 덩치가 크고 얼굴이 불그락죽죽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뭐야, 너 영웅 납셨냐? 그 아가씨가 싫어하잖소. 그냥 보내주시오. 싫다면. 진우는 싸움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한 피로감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강자가 약자를 짓밟은 것을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을까? 그럼 경찰이랑 이야기해야 할 거요. 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지금 바로 전화 걸고 있으니까? 거짓말이었다. 그는 전화를 걸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한 명이 침을 뱉었다. 에이, 재수 없어. 가자.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욕을 하며 떠났다. 여학생은 벽에 기댄 채 떨고 있었다. 진우가 다가갔다. 괜찮아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집이 어딘데요? 기숙사요. 2 블록만 가면 돼요. 데려다 줄게요.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비는 계속 쏟아져 둘 다 흠뻑 젖었다.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 여학생이 돌아섰다. 감사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괜찮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무사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름도 알려주지 않은 채 떠났다. 진우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게 당신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실습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길을 잃어서 공단 지역으로 들어섰는데 그 후는 악몽 같았죠.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진우는 찻잔을 쥔 그녀의 손가락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보았다. 전 10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공단 지역에 가보고 근처 정비소들을 돌며 당신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물어봤죠. 아무도 모르더군요. 그러다 한 달 전에 우연히 당신의 간판을 봤어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박진우라는 성을 본 거죠. 혹시 그 사람일까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차가 고장 났고 전 이게 운명이라는 걸 깨달았죠. 진우는 들은 말을 소화하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왜 저를 찾으셨어요? 수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그날 밤, 전 이 세상에는 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남을 돕는 사람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제게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과 일하고, 그런 사람을 믿어라. 전 당신을 찾아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전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을 쫓아냈을 뿐입니다. 진우가 반박했다. 영웅적인 일도 아니었어요.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박진우 씨, 제가 제안을 하나 하러 왔어요. 무슨 제안이요? 일자리요. 제 회사 차량관리팀의 팀장 자리입니다. 화물차, 승용차, 특수장비까지 총 200대의 차량을 관리하는 일이죠. 월급은 500만 원, 4대 보험과 성과급도 있습니다. 팀원은 5명이고요. 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진심이세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더듬었다. 저는 관리자가 아니라 그냥 정비사일 뿐입니다. 전 관리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연이 반박했다. 전 차를 고칠 줄 알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필요해요. 나머지는 배우면 됩니다. 진우는 일어나 정비소 안을 서성였다. 왜 저죠? 경력도 있고 추천서도 있는 지원자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있죠. 하지만 전 그들을 당신만큼 믿지 않아요. 당신은 저를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알아요. 충분히 이 그녀도 일어섰다. 당신은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위험을 감수하고 저를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남은 돈을 가질 수도 있었는데 돌려주셨고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죠. 그걸로 충분해요. 진우는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만약 제가 잘 해내지 못하면요. 수습 기간은 3개월입니다.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서로 아무런 감정 없이 헤어지면 돼요. 그는 침묵했다.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싸우고 있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정하면 전화 주세요. 그녀는 새 명함을 건넸다. 이번에는 뒷면에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다. 진우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수연은 떠났다. 진우는 정비소에 홀로 남아 허공을 응시했다. 월 500만 원, 지금 버는 돈의 8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진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비소 구석에 푹 꺼진 소파에 누워 그는 오래전부터 집세를 아끼기 위해 월세방을 정리했다. 구석에 거미줄이 먼지를 끌어모으고 있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뒤집힌 상자 위에는 수연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하얗고 선명한 그 명함은 마치 사형 선고나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다. 월 500만 원의 그는 그 금액을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려 애썼다. 무엇을 살 수 있을까? 밀린 빚을 갚고 허름한 작업복 대신 새 옷을 사고 라면이 아닌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번듯한 집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할 수도. 하지만 두려움이 더 컸다. 만약 내가 해내지 못하면? 그녀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그는 옛 동업자 강태식을 떠올렸다. 그 역시 한때는 믿음직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국 텅 빈 공간과 빚만 남기고 사라졌다. 진우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침에 그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얼음장 같은 물로 세수했다. 설탕 없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허름한 벽과 녹슨 공구들, 앞으로 일주일간 텅 비어있는 작업 일지를 보았다. 내가 잃을 게 뭐가 있지? 바로 이건가? 그는 휴대폰을 들어 수현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렸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사무적이었다. 대표님, 박진우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결정하셨나요? 그는 휴대폰을 더 꽉 쥐었다. 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만약 한 달 뒤에 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미안해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함 때문에 억지로 저를 데리고 계시는 건 원치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짧고 진심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주소는 아시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오후 2시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절벽 아래에 물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도 모른 채 뛰어내린 기분이었다. 한섬물류 사무실은 서울 외곽, 공단 지역과 물류터미널 근처에 있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었다. 옆에는 화물차, 승용차, 특수장비로 가득 찬 거대한 주차장이 있었다. 진우는 눈에 띄지 않도록 자신의 낡은 차를 입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정문으로 걸어갔다. 경비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어딘가로 전화를 건 뒤 고개를 끄덕였다. 2층 203호실입니다. 이수현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우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그에게 너무 과분하게 느껴졌다. 해당 호실을 찾아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그가 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넓고 밝았다. 주차장이 내다보이는 큰 창문, 짙은 색원목 책상, 가죽 의자, 서류와 상패가 진열된 책장이 있었다. 책상 뒤에는 비즈니스 정장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안경을 쓴 수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엄격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오셨군요. 박진우 씨.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는 그녀의 서늘하고 단단한 손을 잡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수현이 서류 폴더를 열며 말을 시작했다. 회사 보유 차량은 총 203대입니다. 이 중 화물차가 120대, 승용차가 50대, 나머지는 지게차, 트레일러 같은 특수장비입니다. 차량 평균 연식은 5년이고요. 정비는 자체 정비소와 외부 협력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년간 수리비가 40%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차들은 수시로 멈춰서고 기사들은 불만이 많고 고객들은 떠나가고 있어요. 진우는 주에 깊게 들었다. 왜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수연은 안경 너머로 그를 보았다. 현재 차량관리팀장인 윤재근 반장님이 구식으로 일하기 때문이죠. 고장나면 고치지만 고장을 예방하지는 않아요. 게다가 외부 협력업체를 통해 가격을 부풀리고 리베이트를 받는 것 같다는 의심도 들고요. 의심입니까? 아니면 확신입시오? 현재로서는 의심입니다. 증거는 없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첫째, 정비소를 바로잡아 주세요. 재고 조사, 체계적인 기록 관리, 예방 정비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품질 저하 없이 비용을 절감해야 하고요. 셋째, 정직한 공급업체를 찾고 사기꾼들은 정리해 주세요. 윤 반장님은 2달 뒤에 정년 퇴직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는요. 비공식적으로는 당신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더 일찍 그만두게 할 생각입니다.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팀원들은요. 5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비사 4명의 자재관리원 1명입니다. 실력도, 일에 대한 태도도 제각각이죠. 윤 반장님이 뽑은 사람들이라 충성심이 당신보다는 그에게 쏠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도 저를 반기지 않는 남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군요. 수현이 미소 지었다.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전 당신이 해낼 거라고 믿어요. 당신은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니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하시죠? 직감, 그리고 경험이죠. 전 10년간 이 회사를 키워왔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눈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비즈니스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피로감과 2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긴장감과 책임감을 보았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질질 끌지 않고 스스로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수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으세요? 내일이라도 당장요. 좋습니다. 내일 아침 8시까지 출근하세요.
팀원들에게 소개하고 윤 반장님에게서 업무 인계를 받도록 하죠. 그녀가 서류 폴더를 건넸다. 여기 계약서와 직무기술서, 사규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면 전화 주세요. 진우는 폴더를 받아들고 일어섰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는 사무실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가 차에 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핸들 위에 손을 올려 꽉 쥐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너는 할 수 있어? 해내야만 해. 다음 날 아침, 진우는 7시 45분에 도착했다. 공식적인 업무 시작 전이었지만 미리 둘러보고 싶었다. 회사 부지로 들어가 정비소를 찾았다. 주차장 뒤편에 있는 단층 건물로 넓은 철문과 밖에서도 느껴지는 기름 냄새가 그곳임을 알려주었다. 내부는 넓었다. 리프트 6대, 벽을 따라 늘어선 작업대, 부품이 쌓인 선반, 구석의 컴프레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전문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진우는 금세 문제점들을 발견했다. 아무도 닦지 않은 바닥의 기름 얼룩,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공구들, 표시 없이 쌓여있는 부품 더미, 겉보기에는 질서가 있지만 속은 엉망이군. 그는 생각했다. 리프트 한 대 옆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60대 남자가 서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지친 얼굴. 정황상 윤재근 반장인 듯했다. 새로운 사람인가? 그가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다. 네, 박진우입니다. 윤재근 남자가 마침내 돌아서며 짧게 자신을 소개했다. 이 대표가 자네가 올 거라고 하더군. 그럼 자네가 내 후임인 셈이겠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 반장은 피식 웃었다. 말 한 번 예쁘게 하는군. 좋아, 따라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지. 다음 1시간 동안 진우는 듣고, 보고, 기억했다. 윤 반장은 감정 없이 건조하게 설명했다. 어떤 차들이 정비 중인지, 어떤 부품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공급업체와 거래하는지, 어떤 정비사가 무슨 일을 담당하는지, 예방정비는 어떻게 합니까? 진우가 물었다. 윤 반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무슨 예방정비? 고장 나면 고치는 거지? 고장 안 났으면 건드리지 않는 거야? 왜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이 답답해졌다. 이것이 바로 구식 방식이었다. 고장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을 때 수리하는 것. 오전 8시가 되자 나머지 정비사들이 출근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2명, 중년 1명,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1명. 윤 반장은 무뚝뚝하게 그들을 소개했다. 성호하고 동준이 젊은 친구들이고 일한 지 1년 됐어. 정수는 3년, 김철수 선배는 나처럼 창립 멤버고. 그들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진우에게 고개를 까딱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누구지? 왜 왔지? 우리한테 뭘 원하는 거야? 오전 9시 수현이 와서 모두를 정비소에 모았다. 그녀는 작업대 옆에 서서 말했다.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새로 오신 박진우 팀장님입니다. 윤재근 반장님은 한 달 뒤에 정년 퇴직하실 예정입니다. 박 팀장님이 그분의 업무를 인계받아 앞으로 정비소를 이끌게 될 겁니다. 모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성호와 동주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정수는 바닥을 응시했다. 김 선배는 팔짱을 낀 채 돌처럼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윤 반장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다. 수연이 진우를 보았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나섰다. 저는 여기 와서 명령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차분하게 시작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윤 반장님과 일해왔고 나름의 방식과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접근 방식을 바꾸고 예방 정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록 관리를 체계화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할 겁니다. 질문이나 제안이 있는 분은 누구든 말씀해 주십시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김 선배가 헛기침을 했다. 말은 번지르르 하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지. 지켜보시죠. 진우가 동의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윤 반장은 자신의 리프트로 돌아갔다. 정비사들은 각자의 작업 공간으로 흩어졌다. 진우는 이방인이 된 기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괜찮아. 시간이 모든 걸 말해줄 거야. 처음 며칠은 힘들었다. 진우는 팀에 녹아들려고 노력했지만 침묵의 벽에 부딪혔다. 성호와 동주는 일은 했지만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정수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김 선배는 아예 그를 무시하며 새로운 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윤 반장은 형식적으로 업무를 인계했지만 열정은 없었다. 서류를 보여주고 도면을 설명했지만 진우는 느낄 수 있었다. 늙은 정비사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세부 사항을 숨기고 공급업체와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으며 비공식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일주일 뒤 첫 번째 위기가 닥쳤다. 화물차 한 대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견인차를 불렀고 차는 정비소로 실려왔다. 진우가 시스템을 점검했다. 브레이크 패드는 쇠가 드러날 때까지 마모되어 있었다. 브레이크액은 오염되어 있었고 호스는 갈라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패드 교체한 게 언제입니까? 그가 윤 반장에게 물었다. 2달 전 그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완전히 다 닳아버렸습니다. 2달 만에 이렇게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윤 반장은 어깨를 으쓱했다.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험하게 밟았나 보지. 진우는 미간을 찌푸리고 정비 일지를 펼쳐 해당 기록을 찾았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 날짜, 윤 반장 서명. 하지만 부품 구매 영수증이 없었다. 영수증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렸나 보지? 진우는 윤 반장을 심각하게 쳐다보았다. 정말로 교체하신 겁니까? 늙은 정비사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교체했다고 말했잖아. 못 믿겠으면 내 문제고.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진우는 정비 일지를 손에 든 채 서 있었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는 참았다. 저녁에 그는 수연의 사무실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그는 안으로 들어가 정비 일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대표님, 문제가 있습니다. 윤 반장님이 정비 일지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품비를 아껴서 그 돈은 자기 주머니로 챙기는 것 같습니다. 수연은 일지를 펴서 읽고는 얼굴을 찌푸렸다. 증거가 있나요? 정황 증거는 있습니다. 2달 전에 교체했다는 브레이크 패드가 완전히 마모된 채로 화물차가 멈춰 섰습니다. 구매 영수증은 없고요. 운전기사도 정비를 받지 않았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수현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미간을 문질렀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당신을 부른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그를 보았다. 제가 지금 당장 윤 반장님을 해고하면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진우는 생각에 잠겼다. 두려웠지만 가능했다. 팀원들이 지지해준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더 힘들겠지만 해내겠습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아침 윤 반장님을 불러서 해고하겠습니다. 정비소는 당신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진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내일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될 터였다. 아침은 천둥과 함께 시작되었다. 진우는 우르릉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창밖을 보니 하늘은 검고 비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으며 바람이 나무를 휘게 하고 있었다. 나쁜 징조군을 그는 미신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다. 7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했다. 정비소는 비어 있었고 야간 경비원만이 정문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이 말했다.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진우가 짧게 대답했다. 그는 정비소로 들어가 불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늘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오늘 그는 진짜 팀장이 되거나 아니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패할 것이다. 8시가 되자 정비사들이 출근했다. 성호와 동주는 농담을 하며 웃으면서 함께 들어왔다. 정수는 늘 그랬듯 말없이 들어왔다. 김 선배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마지막에 나타났다. 윤 반장님은 어디 계셔? 김 선배가 늙은 정비사가 보이지 않자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늦으시나 봅니다. 8시 15분 수현이 정비소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엄격하고 사무적이었다. 그 뒤에는 윤 반장이 따라 들어왔다. 늙은 정비사는 어두운 표정이었지만 위험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수현은 중앙에 서서 모두가 모이기를 기다렸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윤재근 반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조기 퇴직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차량관리팀장은 박진우 씨가 맡게 됩니다. 차량 정비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박 팀장님을 통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성호와 동주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정수는 바닥을 응시했다. 김 선배는 미간을 찌푸리고 윤 반장을 보았다.
윤 반장님, 진짜입니까? 스스로 그만두시는 겁니까? 늙은 정비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힘들어서. 나이도 있고. 하지만 한 달은 더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김 선배가 계속 물었다. 생각이 바뀌었어. 윤 반장이 잘라 말했다. 이만하면 됐어. 수연이 진우를 보았다. 박 팀장님,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그는 앞으로 나서서 팀원들을 보았다. 여러분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이라는 것 잘 압니다. 윤 반장님께서 오랫동안 정비소를 이끌어 오셨고 여러분은 그분께 익숙해져 있겠죠. 예전과 모든 것이 똑같을 거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접근 방식을 바꿀 겁니다. 예방 정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록 관리를 체계화하며 공급업체와의 거래 방식을 재검토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차가 멈추지 않고 기사들이 불평하지 않으며 회사가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준비가 된 분은 환영합니다. 준비가 안 된 분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로 감정 상하지 않고 헤어집시다. 침묵은 길어졌다. 이윽고 김 선배가 헛기침을 했다. 말은 그럴듯하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지? 두고 보시죠. 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윤 반장은 자신의 사물함으로 다가가 개인 물품을 챙기기 시작했다. 보온병, 낡은 재킷, 손주들 사진. 정비사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지만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진우가 윤 반장에게 다가갔다. 반장님, 혹시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 늙은 정비사가 돌아보지도 않고 말을 끊었다. 내 잘못이야. 안일하게 생각했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근데 들켰어. 살다 보면 그런 거지? 자네는 좋은 정비사야. 단지 욕심이 과해졌을 뿐이지. 이윤 반장이 말을 이었다. 연금은 적고 노후 자금은 모으고 싶었어. 그래서 시작했지? 처음에는 사소한 거였어. 오일 좀 덜 채우고 필터 하나 안 갈고. 그러다 점점 더 대담해졌고 나중에는 멈출 수가 없었어. 그는 사물함을 닫고 돌아섰다. 자네는 나 같지 않아. 아직 양심이 있잖아. 그걸 지켜. 돈보다 더 소중한 거니까. 그가 손을 내밀었다. 진우는 그 손을 힘주어 잡았다. 존경심을 담아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걸 다. 이윤 반장이 피식 웃었다. 난 자네한테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만 보여줬을 뿐이야. 그는 떠났다. 진우는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정비소에 홀로 남았다. 팀장으로서의 첫날은 혼돈 그 자체였다. 진우는 서류를 파악하고 회계 시스템을 이해하고 부품 창고를 점검하려 애썼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일치를 발견했다. 서류상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없는 부품들, 맞지 않는 청구서, 가격이 3040% 부풀려져 있는 공급업체 계약서들. 김 선배님 그가 나이든 정비사를 불렀다. 잠깐 와주시겠습니까? 김 선배가 마지못해 다가왔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 반장님 혼자서 횡령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모자도 있었습니까? 김 선배는 미간을 찌푸렸다. 자네, 형사라도 됐나?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연루되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더 복잡해질 겁니다. 김 선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윤 반장 혼자서 한 짓이야. 다른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었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 그 사람은 상사였고 우리는 부하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상사고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찾아내는 모든 것은 이 대표님께 정직하고 투명하게 보고할 겁니다. 돕고 싶으시면 도와주시고 그러고 싶지 않으시면 방해하지만 말아주십시오. 김 선배는 피식 웃었다. 자네 참 직설적이군. 좋은 태도지만 이 바닥에서 그런 사람들은 금방 부러지기 마련이야. 누가 누구를 부러뜨리는지 한번 보죠. 진우가 대답했다. 저녁 무렵 그는 문제 목록을 작성했다. 서류상에는 있지만 창고에는 없는 부품 23개 항목. 리베이트를 받고 가격을 부풀린 공급업체 5곳, 결손을 숨길 수 있도록 허술하게 관리된 회계 시스템. 그는 수연에게 올라가 목록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찾아낸 것들입니다. 그녀는 목록을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재앙이네요. 네, 하지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원이요? 첫째, 이 공급업체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둘째, 지난 1년간의 재무 서류에 접근할 권한을 주십시오. 회사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파악하고 싶습니다. 셋째, 팀원들 앞에서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김 선배님과 다른 사람들은 아직 저를 믿지 못합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필요한 건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님, 조심하세요. 윤 반장님 혼자서 한 짓이 아닐 겁니다. 공급업체들과도 분명 연줄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밥줄을 잃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는 속으로는 의심하면서도 자신있게 말했다. 이틀 뒤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진우가 계약을 파기한 공급업체 중 한 곳이 수현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팀장이 합의를 깨고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며 회사를 위협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수현은 전화를 끊고 진우를 불렀다. 박 부장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당신이 아무 설명 없이 거래를 거부한다고 하던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우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시중가보다 40%나 비싼 가격에 부품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다른 공급업체를 찾았고요. 박 부장은 우리와 5년이나 일한 사람이에요. 5년 동안 우리를 속인 거죠?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그는 가격 비교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직접 보시죠. 수현은 서류를 살펴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하지만 그가 이대로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는 점 명심하세요. 그리고 그는 물러나지 않았다. 사흘 뒤 창고에서 부품 한 묶음이 사라졌다. 밤사이에 누군가 침입해 자물쇠를 부수고 5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훔쳐갔다. 경비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진우는 경찰을 부르고 신고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건 경고였다. 그는 정비사들을 모았다. 누군가 우리 일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일하고 질서를 바로잡고 시스템을 바꿀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 일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런 불이익 없이 떠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남는다면 함께 뭉쳐서 버텨야 합니다. 침묵. 이윽고 성호가 손을 들었다. 전 남겠습니다. 이런 엉망인 곳에서 일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저도요. 동준이 덧붙였다.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김 선배는 잠시 침묵하다가 헛기침을 했다. 좋아, 한번 해보지. 혹시 아나, 우리가 이길지.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로소 팀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다. 그 후 몇 주는 끔찍하게 힘들었다. 진우는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며 서류를 검토하고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비사들에게 예방정비를 교육하고 믿을 만한 공급업체를 찾았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정비소에서 잠들기 일쑤였다. 수연이 그 모습을 보았다. 박 팀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다가는 오래 못 버텨요. 밀린 일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가 대답했다.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는 더 쉬워질 겁니다. 식사는 제대로 하고 다니세요? 그가 피식 웃었다. 시간 날 때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따라오세요.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그들은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요즘 어떠세요? 수현이 물었다. 솔직히 피곤합니다.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잘 해내고 있습니다. 팀원들도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김 선배님도 심지어 도와주기 시작했고요. 좋은 신호죠. 공급업체는요. 새로운 곳 3군데를 찾았습니다. 가격은 더 저렴하고 품질은 더 좋습니다. 박 부장은 더 이상 전화하지 않습니다. 전화 와요. 소송하겠다고 협박하지만 근거가 없죠. 우리는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니까요. 그들은 말없이 식사했다. 이윽고 수현이 말했다. 박 팀장님, 이 일을 맡아주셔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약속했잖아요. 그가 미소 지었다. 감당 못하겠으면 스스로 말하겠다고요. 당신은 제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내고 있어요. 그가 그녀를 보았다. 왜 저를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요. 수현은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이 하지 않았을 일을 했어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낯선 여학생을 도와주었죠. 전 그때 깨달았어요. 대가 없는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어도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신뢰는 모든 것의 기본이죠. 진우는 침묵했다. 이내 조용히 물었다. 만약 제가 기대를 저버리면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시죠? 직감이죠.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경험도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틀린 적은 있어도 당신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다. 진우는 전보다 더 큰 자신감을 느꼈다. 일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한 달 뒤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 대형 유통업체인 주요 고객이 화물차 한 대가 배송에 이틀이나 늦었다고 항의했다. 이유는 운행 중 엔진 고장으로 차가 멈춰 섰기 때문이었다. 고객은 계약을 파기하고 경쟁사로 옮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수현이 진우를 불렀다. 무슨 일이죠? 왜 화물차가 멈춘 겁니까? 운전기사가 예방정비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운행하다가 결국 멈춘 겁니다. 엔진이 과열돼서 들러붙었어요. 당신은 경고했나요? 네, 여기 일지가 있습니다. 그는 기록을 보여주었다. 운행 일주일 전에 운전기사와 물류팀에 통보했습니다. 둘 다 무시했고요. 수현은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고객은 누구 잘못인지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뿐이죠.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녀가 그를 보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황을 수습하세요. 진우는 정비사 한 명과 공구, 부품을 챙겨 고장 현장으로 달려갔다. 화물차는 도시에서 200km 떨어진 고속도로에 서 있었다. 도착하는데 3시간이 걸렸다. 운전기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뭐, 잔소리하러 왔나? 아니요, 진우가 대답했다. 고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밤새 일하며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고 시스템을 세척하고 메커니즘을 조정했다. 아침이 되어서야 차에 시동이 걸렸다. 엔진은 불안정했지만 운행은 가능한 상태였다. 고객한테까지 운전할 수 있겠어요? 진우가 운전기사에게 물었다. 갈 수 있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을 안 들어서 미안하네. 이번에 제대로 배웠어. 화물차는 무사히 도착했다. 고객은 늦게나마 짐을 받았고 계약은 파기되지 않았다. 수현이 진우에게 전화했다. 고마워요. 당신이 상황을 구했어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그녀가 반박했다. 당신은 그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수습기간은 오늘로 끝입니다. 당신은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다. 정비소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진우는 예방정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품 창고를 정리했으며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바로잡았다. 수리비는 42% 감소했고 차량 운행 중단 시간은 70% 줄었다. 팀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 성호와 동주는 경험이 쌓였고 정수는 전기장치 전문가가 되었다. 심지어 김 선배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정기회의에서 수현이 발표했다. 지난 6개월간 우리 정비소는 회사 역사상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박진우 팀장님과 그의 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가 그를 따로 불렀다. 박 팀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인접지역에 지사를 열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정비소를 세팅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월급은 700만 원입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는 잠시 생각했다. 하겠습니다. 수현이 미소 지었다. 수락하실 줄 알았어요. 지사는 3개월 뒤에 문을 열었다. 진우는 팀을 꾸리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자신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다. 수연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결과를 확인했다. 당신은 제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지사가 본사보다도 더 잘 돌아가네요. 어느 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뒤 정비소 문 앞에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내렸다. 어깨에 배낭을 맨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2블록 떨어진 곳에서 차가 멈춰 섰어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진우는 시계를 보았다.
저녁 9시. 물론이죠. 같이 가봅시다. 문제는 사소했다. 배터리 단자가 헐거워져 있었다. 그는 1분 만에 다시 연결하고 본이들 닫았다.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엔진은 단번에 살아났다. 여학생은 기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를 드려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대신 이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세요. 언젠가 누군가를 도와주시면 그걸로 퉁친 셈 치죠. 정말요? 물론입니다. 저도 언젠가 아무 데가 없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일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러겠다고 약속하고 떠났다. 진우는 정비소로 돌아와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답장은 즉시 왔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해낸 거죠? 저는 그냥 기회를 줬을 뿐입니다. 1년 뒤 회사는 3개의 지사를 더 열었다. 진우는 모든 정비소를 총괄했다. 그의 이름은 업계에 알려졌다. 수연은 그에게 기술 이사직을 제안했고 그는 수락했다. 이사로 임명된 지 2년 후 그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종이 봉투에 담긴 편지였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이사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3년 전 길에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행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셨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동기에게, 이웃에게, 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사님은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행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간다는 것을요. 박소희 드림. 진우는 편지를 접고 창밖을 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빛나고 있었다. 도시는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어. 그는 생각했다. 저녁에 그는 수연에게 전화했다. 대표님, 10년 전 그 밤을 왜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날 밤, 전 이 세상에는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왜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무니까 저는 당신을 만났고 놓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놓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5년이 흘렀다. 진우는 한섬을류의 공동 소유주가 되었다. 회사는 3배로 성장했고 8개 지역에 지사를 열었다. 직원은 500명에 달했다. 어느 날 달아빠진 재킷을 입은 마르고 겁에 질린 젊은 청년이 그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비사를 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경력은 2년입니다. 작은 정비소에서 일했는데 사장님이 빚만 남기고 도망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진우는 피식 웃었다. 익숙한 이야기군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고객이 부당한 일을 요구한다면, 예를 들어 가격을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부품을 팔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요. 저는 거짓말은 못합니다. 설령 그게 돈을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이현우는 자신의 행운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나갔다. 진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선순환은 계속되는구나.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 선행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며 항상 돌아온다. 즉시는 아닐지라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